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요점 정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원래는 수업 시간 했던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날 안 나온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1, 2번 추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요점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장문 같은 경우에서 장문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는 글의 목적, 주제, 독자, 매체 등 일정한 상황 맥락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회적 규범인 사회 문화적 맥락과 함께 고려를 해서 글을 써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장문을 할 때는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서 하나의 글을 산출해내는 행위다 하고, 이 산출한 글은 독자에게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옳은 의미 구성을 이끌어내야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을 하나를 산출해내는 행위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출해내는 행위를 우리가 하나의 문제 과정으로 받고, 이래서 우린 장문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라는 내용인 거고요. 자, 두 번째,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장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르 지식과 관련이 된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 편지글 같은 거 쓸 때는 투 땡땡, 그죠?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편지를 썼는지, 또 편지를 왜 썼는지, 이러한 일정한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죠. 일기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날짜, 그리고 어떠한 사건 라는 구성 요소들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장르 지식을 준수하여서 글을 쓰는 행위 또한 일정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글, 다른 말로 장문 간섭을 준수하는 행위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회적의 소통 행위로 장문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건데, 작가가 글을 쓰고 이 글을 독자가 읽습니다. 독자는 의미 구성을 하겠죠. 이 의미 구성을 한 것을 다른 작가와 공유할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독자 또는 새로운 타인과 계속해서 의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섭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교섭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된다. 따라서 우린 장문을 사회적 소통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고요. 세 번째, 자아성장 행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경지식이랑 경험을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배경지식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구성할 때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깨달음을 한 번 더 성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 쓰는 행위가 자기 정체성 함량에 도움을 준다라고 판단을 하고, 따라서 자아성장 행위로 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세 번째 장문의 특성 보면요, 특성 같은 경우는 텍스트성과 회기성인데, 회기성 먼저 보면 글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수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처음 글을 쓰는 것을 우리가 초고라고 한다고 했죠. 첫 번째 글, 이 초고를 계속해서 수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수정할 때 일정한 글쓰기 단계를 준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생성 조직 표현하다가 갑자기 다시 조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획기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이 바로 획기성이라고 하고요. 우리 텍스트성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통일성과 응집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응집성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연관성이 적절한 거고, 통일성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라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전거 얘기하나요? 그러면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통일성이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특성이 있었다. 자, 이 내용이 우리 이 페이지에 있는 장문의 단계와 같이 엮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문 지식 요인 같은 경우에는 화제, 언어, 장르 지식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 볼 건데, 우선 내용 생성에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주제와 목적에 맞는 내용을 생성해야 되고 예상 독자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 독자가 초등학생인데 막 영어로 된 자료를 가지고 원문 그대로 써요. 그러면 반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상 독자도 자연스럽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럼 출처 매우 중요합니다. 이 출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를 살펴봤을 때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한 것을 이제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 조직을 해야 되고요. 조직할 땐 당연히 매체의 특성과 텍스트성을 고려해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어떤 조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단 내에서도 나열, 순서, 문제 해결, 비교, 대조, 원인, 결과 얘네 방식대로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얘네는 글을 보고 어떠한 조직 방법이 쓰였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보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건데 우리 이 나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예시를 여러 개 계속해서 여러 개를 중첩해서 제시하는 것도 나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나열과 예시를 아예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보는 친구들인데 예시를 쓴 것이 나열이 될 수도 있고요. 예시를 쓴 것이 또한 순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910년대에 어떤 신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1920년대에는 이런 신문제가 사라졌다 해서 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예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표현하기 같은 건 별 필요 없고 우리 고쳐쓰기 원리 당연히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재배열과 재구성과 대치를 구분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재배열 같은 경우,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순서가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서 A 문단, B 문단, C 문단인데 B 문단, C 문단이 자전거 얘기하다가 자전거 타이어 얘기하다가 자전거 바퀴 얘기하다가 자전거 타이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퀴 다음에 타이어가 나와야 되는데 타이어를 먼저 내밀고 바퀴가 나중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용의 흐름이 이상해져. 이럴 때 이렇게 BC를 바꾸는 것처럼 그 글 내에서 자기들끼리 바꾸는 거예요. 그 글의 구성 요소들끼리 바꾸는 겁니다. 문단이면 문장이면 문장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 그래서 재배열이라고 보는 거고 재구성과 재배열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 대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동그라미였던 것을 세모로 바꾼데 이 세모가 글에 없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 나는 밥을 먹었다. 그래서 배부르다. 자, 이러면 문장이 맞죠.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로 바뀌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얘가 응집성이 안 맞죠. 따라서 얘를 그래서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치예요. 그래서가 글에 없어도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목적에 따른 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목적에 따른 글 보시면 정보 전달 글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내용의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 이러한 정확성을 다루는 것은 우리 개인적 윤리 측면에서 과장이나 또는 허위사실, 거짓을 유포하면 안 된다는 거고, 우리 다른 말로 내용의 신뢰성도 있었죠.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출처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사회적 윤리와 크게 관련이 있었다.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저작권을 존중해서 사용해야 된다. 다른 사람 걸 막 포함하면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인터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A의 박사가 한 말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막 끌어쓰는 거야. 이런 경우에도 출처를 위배했다, 즉 사회적 윤리를 위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출처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한 단계 더 나가다 보면 정보 전달 같은 경우에 목적이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객관적인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 객관성의 반대는 바로 그렇죠, 주관성이죠. 이런 주관성은 어떻게 배제할 수 있냐? 우리 바로 기사문 밑에 있는 중립적 쓰기 전략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이한 방법이 바로 인용 표현 사용하는 거면 누구는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또는 간접 화법, 뭐뭐 할 것으로 유추된다, 우려된다, 염려된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설명문 내용 조직, 이 파트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 방법에 대해서는 얘가 정인지 예시인지 비교대적 분류구분 인가 분석인지 얘기를 하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조직 방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일정한 대상을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글 전체의 짜임을 파악할 때 쓰는 거고, 자, 안내문, 기사문 이런 것들 전부 다 구성요소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장르 지식이겠죠. 그죠? 자,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부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요약하는 전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과 본문 같은 경우에는 육하 원칙을 기반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해설 쓸 건데, 이 해설은요, 여러분들, 논평이거든요. 논평이면 평가잖아. 글쓴이의 평가인데,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어요? 객관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의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주관성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뭐할 것으로 염려된다, 또는 관측된다, 누가 뭐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인용이나 우회적 말하기를 통해서 상세할 수 있다. 이 구성요소들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득하는 글 우리 저번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설득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설득 전략을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 전략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하고 있죠. 이성적 설득 전략, 로고스고요. 인성적 설득 전략, 매력적인 거죠. 에토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에토스, 에로, 그거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감성적 설득 전략, 파토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들인 겁니다. 이성적 설득 전략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명확하고 또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고, 우리 인성적 설득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연설하는 또는 설득을 하는 연사 또는 작가, 이런 사람들이 매력적인 인물로서 신뢰 또는 호감도를 높이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더 잘 듣게 하는 거예요. 감성적 설득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 설득 전략 같은 경우에 감정을 동요시킴으로써 일정한 설득 또는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설득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설득하는 말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이지 못하죠. 자연스럽게 주관적이어야 되는데, 자, 우리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장에는 당연히 근거가 필요하죠. 근거는 주관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거는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관적이 안 됩니다. 근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해요. 믿을 만한 근거인지 신뢰성, 그리고 주장을 정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타당성, 마지막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라는 공정성을 세 가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공정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막 일정한 주장을 하려는데, 얘 근거로 여자 군대에 대한 참여율을 조사를 했어. 조사를 했는데 막 100% 참여. 근데 보니까 출처가 부여고등학교 남고에서 조사한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형평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
신뢰성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우리 출처, 즉 사회적 윤리랑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외에도 근거는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렇게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근거만큼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주장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 왜? 설득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논증 방법 별표치라고 했습니다. 자, 연역, 귀납, 인과, 유비는 반드시 알아줘야 되고요. 이 유비랑 귀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유비는요 두 세상의 유사성입니다. 얘는요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사례 1, 사례 2로 해서 큰 원리를 가져가는 것인데, 얘는 공통점 1, 공통점 2를 통해서 3도 공통하지 않을까, 이라는 의견인 겁니다. 질문 제가 답변했을 때 예시를 좀 알려준다면, 지구와 A 행성은 둘 다 물이 있고, 또 지구랑 A 행성은 둘 다 산소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그러면 지구도 인류가 있으니까 A도 인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비의 방법입니다. 귀납 같은 경우는 좀 더 커져요. 지구랑 A로 비교를 한다면, 자, 지구는 물이 있다, A도 물이 있다, 그래서 행성에는 물이 있다 해서 더 큰 결론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귀납입니다. 오름차순이죠, 어찌 보면. 자, 이 네 가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비평문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고문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평문이 좀 중요한 편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건의문 한번 볼게요. 건의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우리 이 부분에서 구성 요소들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근데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실현 가능성, 도덕적 규범 반영해야 되고요. 자, 부작용도 고려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러면 훨씬 더 건의가 잘 된다. 그럼 이때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로 양면적 메시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경밀수 정서 표현은 표현적 글쓰기입니다. 3개 중에 1개 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1개 출제했는데,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즉 어떠한 부분의 설득, 징조, 정보 전달 등 자신을 어필하는 것과 설득적 말하기,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 자기 표현한 친교적 말하기,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소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전달의 말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알아두시는데, 우리 이때는 왜곡 없어야 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상투적인 표현 피해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이고 밋밋한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좀 눈에 띄는 표현을 활용해라는 뜻이고요. 네, 이거 기관과 단체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구체화해야 된다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번 우리 예고서 범위 한 번 더 읽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화장 마지막 수업이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끝낼게요.